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스타링크 무단 사용을 차단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스페이스X와 협력해 초기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조치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승인된 단말기만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인증 시스템 도입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곧 사용자들에게 단말기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인증되지 않은 기기는 차단할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러시아의 스타링크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제재를 우회해 스타링크를 확보하고 이를 공격용 드론에 장착해 정밀 타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스타링크 기반 드론은 기존 무선 방식보다 사거리가 길고 방해, 전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이용해 수백 차례 이상의 드론 공격을 수행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에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무단 사용 발견 시 즉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우크라이나 군의 통신과 드론 운용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이번 차단 조치 과정에서 일부 정식 우크라이나 사용자들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러시아의 불법적인 통신망 이용을 막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대형 화물기 인류신 76기가 쿠바 아바나 인근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과거 베네수엘라에 방공 시스템을 운송했던 전력이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치를 출발한 화물기는 알제리와 모리타니를 거쳐 일요일 저녁 쿠바 산안토니오 데 로스 바뇨스 공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최대 5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무기나 군사장비는 물론 용병 수송에도 자주 동원되는 기종입니다. 운항사인 아비아콘 지토트랜스는 로켓과 미사일 탄두 등 군수, 물자 운송 혐의로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베네수엘라에 미군의 개입이 있기 전에도 동일한 기체가 판치르 S1과 푸크, M22 방공 시스템을 운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강력한 경제 압박을 가하는 시점이라 이번 비행의 목적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쿠바는 지난해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작전과 군사장비 공급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번 비행이 쿠바 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지 라틴 아메리카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루바야 콜탄 광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여러 광산 갱도가 무너지면서 최소 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많은 희생자가 진흙 속에 묻혀 있어 수습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의료시설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광산은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인 콜탄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루바야 광산은 전 세계 탄탈륨 공급량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수작업으로 만든 부실한 갱도와 관리 부실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M23 반군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군은 광산 점령 후 통행세 등을 통해 매달 8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콩고 정부는 반군이 천연자원을 불법적이고 위험하게 착취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콩고 동부는 오랜 분쟁으로 인해 7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 지역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교전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를 재건하기 위한 뉴 가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가자지구를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 군의 완전한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뉴 가자
계획의 핵심적인 5가지 특징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주거 공간이 이전보다 대폭 축소됩니다.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대규모 공원과 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주거지는 4개의 구역으로 엄격히 분리됩니다. 둘째, 기존의 도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북부의 주요 도시와 난민 캠프는 사라지고 데이터 센터와 농경지로 대체됩니다. 셋째, 새로운 공항과 항구 그리고 철도 물류 허브가 건설됩니다. 가자 남부에 공항을 세우고 이집트 국경 검문소의 위치를 이스라엘 영향권 안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라파 지역이 새로운 물류와 행정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곳에 대규모 연구주택과 교육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북부에 살던 인구를 남쪽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해안가가 관광객과 투자자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초현대식 고층 빌딩 180여 개가 들어서며 두바이와 같은 부유층의 휴양지로 개발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원주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계획이 가자지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고 비극의 현장을 투자 기회로만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주택이 어떻게 할당될지나 기존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결국 뉴 가자는 파괴된 폐허 위에 세워질 외부 투자자들을 위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계획에 따라 라파 국경 검문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인질의 시신이 반환된 후 검문소 봉쇄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은 이번 개방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환자 50명과 귀국자 50명 정도로 통행 인원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물자 이동은 아직 허용되지 않지만 유럽연합 지원단이 도착해 운영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의료진은 부상자와 환자를 실은 첫 번째 구급차 행렬을 맞이했습니다. 신장병 딸을 치료하려는 어머니와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생의 절박한 사연도 전해집니다.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이번 개방이 주민들에게 희망의 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필수 물자의 추가적인 유입과 제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검문소 이송 과정을 감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에 따라 검문소 운영 방식이 점차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에도 양측의 무력 충돌이 보고되고 있어 긴장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풍부한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 회복을 노리고 있으나 치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자원의 요충지인 발루치스탄주에서 분리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대규모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과 군인 등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지역 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발루치스탄은 금과 구리 등 천연자원의 보고이지만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자원만 수탈하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배제한다며 수십 년째 저항 중입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인도를 지목했으나 인도는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대규모 투자 사업인 경제 회랑의 핵심 거점이기에 이번 공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광물 채굴 투자를 추진 중이나 계속되는 폭력 사태로 인해 투자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력 진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소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키스탄의 자원 외교는 성공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일본이 미나미토리섬 인근 시메에서 히토류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메 시추선 치큐오가 수심약 6,000m 지점에서 히토류 포함 퇴적물을 수거했습니다. 이 깊이에서 히토류를 성공적으로 채취한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성과는 일본의 히토류 국내 생산과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기차와 국방 산업의 필수 자재인 중위토류 생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미나미토리 섬 주변에는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채광부터 정제까지 전 과정의 경제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성공은 경제 안보와 해양 개발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취로 평가받습니다. 앞으로 퇴적물의 히토류 함량을 분석하고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태국 카오야이 국립공원에서 야생 수코끼리가 관광객을 공격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코끼리 오예와는 산책 중이던 65세 남성을 습격했으며 함께 있던 아내는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예완에 의한 세 번째 인명피해이며 당국은 코끼리 이주나 행동 교정 등 조치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태국 내 야생 코끼리 개체 수는 2015년 334마리에서 지난해 약 800마리까지 급증하며 서식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태국에서 코끼리 습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220명이 넘으며 당국은 개체수 조절을 위해 피임 백신까지 도입한 상태입니다. 코끼리에 의한 인명사고는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야생 코끼리의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숨졌으며 잠비아와 케냐에서도 관광객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와 서식지, 침범 문제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면서 각국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호주 서부 지오그래프 베이에서 13세 소년이 바다에 휩쓸린 가족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소년의 어머니와 두 남매가 탄 패들보드가 해안에서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소년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해안으로 향했지만 타고 있던 카약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남은 4km 거리를 직접 헤엄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년은 속도를 내기 위해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벗어던지며 약 4시간 동안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소년은 저녁 6시쯤 해안에 도착해 구조 요청을 보냈고 즉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해안에서 14km 떨어진 곳에서 패들보드에 의지하고 있던 가족 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조 헬기와 해양구조대의 협력으로 어머니와 8살, 12살 동생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소년의 용기와 결단력이 가족의 생명을 구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프랑스 툴루즈의 한 병원에서 새해 첫날부터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4세 남성이 항문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을 시작했다가 정체불명의 물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환자의 몸속에 들어있던 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된 포탄이었습니다. 길이 20cm, 지름 3cm 크기의 이 포탄 때문에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발 가능성을 우려한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병원 주변에 보안구역을 설정했고 의료진은 공포 속에서 대기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해당 포탄은 1918년에 제작된 것으로 폭발 위험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안전하게 마무리되었고 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해당 포탄이 비군 사용으로 확인되어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포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프랑스 툴론에서도 80대 남성이 비슷한 포탄을 넣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포탄이 직장에서 발견되는 등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